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살예방상담전화센터의 실태를 집중 조명한 보도와 함께 기자의 리포트를 더욱 빛내줄 영상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내가 본 DMB에서는 사건 뒤에 감춰진 부조리를 추적해보는 시간, YTN 특집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기록을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YTN만이 해낼 수 있는 시사 토크쇼, 알고리즘의 이경재 기자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나와 우리를 위한 예방수칙 잘 엄수하시고 이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위한 캠페인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YTN에서는 이 뉴스 전문 채널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준 눈에 띈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 보도와 함께 연속 보도로 이어진 리포트들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내용 준비해 주셨죠? 네. 지난 5일 월요일과 7일 수요일에 그 자살 예방 관련한 연속 보도거든요. 네. 먼저 지난 5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모든 상담사과 통화 중입니다. 연결되지 않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라는 제목의 뉴스였는데요. 네.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서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보건복지부의 상담센터의 문제를 지적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또 이어서 수요일에 후속 기사를 냅니다. 자살 예방 상담원 부족하다고 무경험자 파견에 교육도 얼렁뚱땅이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5일 보도가 나간 이후에 급하게 일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그런 문제점들을 다시 지적한 그런 의미 있는 보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해서 더다시 심각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자살 보도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살 보도 준칙 이런 것들을 어기는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자극적인 보도가 아니라 약간 그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방 차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 보도까지 이어졌다는 점 굉장히 좋은 보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도 말미에 보면 자살 보도 권고사항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굉장히 충실히 기사에서 다뤘더라고요.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 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라는 그 준칙이 있는데 이 또한 충실하게 잘 지켜진 그런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평가님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번 주에 이 뉴스를 교수님과 똑같이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는데요. 먼저 아이템은 매우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요.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명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살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당 뉴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상담센터가 3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취약 시간대 인력을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사항을 잘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그거겠죠, 그죠? 그래서 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그런 사실을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면의 구성이 아주 좋았는데요. 예를 들면 시간대별 상담 건수와 그리고 기간별 시간대 이렇게 상담 응대율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관련 기관의 전화번호를 노출시키는 것 이런 것들 사실은 뉴스를 구성할 때 이런 도표나 그래픽은 다 기자들이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참 정성을 많이 들인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보도 보면서 그러니까 보통 밤에 이제 고립감, 고독감 많이 느끼고 또 뭐 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극단적인 선택
뭐 이어지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취약 시간대에 더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왜 안 될까? 결국 뭐 그렇다 보면 항상 휴식 보장해야 되고 수당 이런 문제, 예산, 인력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데 만약 여건이 가능하면 저희 후속 보도로 이런 부분도 꼭 이 예산 배분까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칭찬해 주신 대로 잘된 보도의 전형입니다. 뭐 일단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국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뭐 자료의 대략적인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이 심준명 기자의 리포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리포트는 다소 깁니다. 4분 가까이 되잖아요. 하지만 워낙 알차고 워낙 알찬 팩트들만 모아서 제대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뭐 전혀 지루하다거나 좀 이상하다거나 이런 면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게다가 지금 국감 시즌이잖아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더 잘하고 실태 파악하고 시정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된 좋은 기사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말 약속대로 잘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되짚어준다면 더 완벽한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도에서 뭐 기자 음성 그리고 기사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영상 그리고 그래픽입니다. 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구성을 잘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리포트의 영상 화면 그리고 그래픽 부분을 좀 다뤄볼 텐데 먼저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 어떤 부분입니까? 네, 그 모자이크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지난 10월 6일 방송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강제 송환 또 2기 운영진도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취재 기자가 뉴스에서 한 명문대 뭐 학생, 네. 또 모 대학 교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익명으로 설명은 했지만 정작 자료 화면에는 그 학교 이름이 노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취재 기자의 의도와 다르게 조금 자료 화면이 나가지 않았나. 또 혐오 넘치는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 방심있는 자율규제 권고안이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그 많이 쓰는 앱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정보를 얻고 네. 거기서 정말 많은 일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앱 속에 그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글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정말 우리가 또 대학생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볼 때 그 혐오의 글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러니까 혐오의 글들이 쭉 지나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기자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그게 더 부각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모자이크 실태가 어떤지 뉴스에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처리가 사실은 적절한지 그래서 불필요한 또 모자이크는 없는지 그다음에 보도 내용의 사실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기준안도 좀 마련하고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좀 답해 주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TV는 기사로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기사와 함께 영상이 묶여서 하나의 이제 기사로 완성이 되는 건데 갈수록 영상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더 중요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갖게 되는데 저는 저희 교수님 지적해 주신 저희 회사 이 두 건의 기사를 좀 옹호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이 기사에 앞서서 명문대생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기사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학교 이름이 거의 대부분 공개가 됐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후속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럴 때 다시 비공개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더라고요. 반대로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는 에이, 다른 데서 다 나왔는데 썼는데 YTN도 지난번에 쓰더만 이번에는 왜 가리지?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들 많이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최소한의 것은 보여줘야 실태가 저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기자하고 편집자가 그나마 좀 수위가 약한 것들을 골라서 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TV 회사에서 보도가 작성되는 과정을 보면 기자가 글을 쓰고 나서 편집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영상 기자나 영상 편집 담당자분하고 기자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디오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림으로 영상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합의해서 최선의 보도를 위해서 뭐 의논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적은 사실 있었어요. 보면 굉장히 그 뭐 성소수자에 관련된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가려서 표현이 지나가기는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 두 분이 이게 전문가시잖아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뭐 신문 방송학이나 언론 정보학을 그래서 두 분한테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걸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지. 이게 사실은 뭐 모자이크 처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약간 그 영상 기법이라든가 각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서 그래도 조금 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너무 많으면 시청자의 알 권리나 궁금증을 막아버리는 맞습니다. 것이고 너무 많아지면 자극성과 선정성과 뭐 심지어는 상업성 그것 때문에 클릭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언론사의 입장에서 제일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이것을 노출되었을 때 최악의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막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정말 경우마다 워낙 다를 맞습니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대원칙이라는 게 있기가 너무 힘든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걸 기회로 블러 처리, 모자이크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뉴스로 시청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회사 차원의 논의 같은 게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작업 현장에서도 저희가 어디까지 나가야 할지 이런 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이 영상 뭐 그래픽 관련해서 또 꼽아주신 보도 들어볼까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실시간으로 뉴스를 시청하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지난 10월 12일 그리고 일요일 날 주말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욱 소중해진 필수 노동자를 아시나요? 라는 리포트인데요. 제가 바로 궁금했던 점이 이 필수 노동자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뉴스를 작성한 기자의 탓이 아니라 아직은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용어 자체가 정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직업군의 범주가 정의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뉴스에서 필수 노동자에 대한 뉴스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뭐 뉴스 진행하면서 이 필수 노동자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사실 그게 어디까지인지 뭐 직업군은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떤 직업이 특정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친절한 설명이 더 있었다면 더 공감을 살 수 있는 보도가 됐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의 얘기를 해주셨고 자, 위원님 이게 뭐 관련해서 따로 나온 건 없죠? 지금 어디까지가 필수 노동자다 이렇게. 저희 이 기사를 썼던 고용노동부 출입하는 기자가 가르쳐줬어요. 명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 기능 유지의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일컫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건, 의료, 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노동자 등이 일단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럼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분들의 역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 TF까지 구성된 마당에 정부가 이제 제대로 된 구분 또 정책을 내놓으면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더 이해하기 쉬운 보도가 이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이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부터가 좀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좀 해보고요. 이런 분들이 보통 뭐 간접 고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용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 고용 안정성 이런 부분도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보도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 YTN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이 세 분의 심도 있는 분석 그리고 해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전 대통령이 잘한다는 사람은 100명만 내면 뭐 두세 사람이 뭐 잘한다고 97명, 96명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전부 가짜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얼마나 조작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디어는 정치적 양극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도는 점점 희미해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의 뉴스 콘텐츠는 대부분 구독자의 성향에 맞춰 제공됩니다. 즉 좋아할 만한 뉴스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선택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같은 검색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정보가 공평합니다. 그러나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트럼프 대선을 치면 구독자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제시됩니다. 무엇을 보고 어떤 영상에 좋아요를 표시했는지 그 수많은 선택에 따라 AI 알고리즘은 그 사람 성향에 맞춰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즈니스도 됩니다. 그 코로나 방역을 가지고 정치화한다는 얘기들이 옆에서 많이 들려서 코로나 방역 검사 당국에서 하루에 몇 명 검사에서 몇 명 나오고 몇 명 검사에서 몇 명 나오고 매일 발표도 그렇게 하고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작 같다는 의견도 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누가 그런 것을 조작하고 보안까지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능하다면 일반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는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점, 그 알고리즘을 모두 꿰고 있는 기업의 톱 리더라면 일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리즘 안에 들어와서 뉴스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듣고 싶은 뉴스만 보고 듣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성향의 채널을 본다면 오른쪽 성향의 채널도 함께 구독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시각의 콘텐츠를 보면서 내 시각과 사고를 돌아보는 것은 건강한 판단을 돕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200만의 YTN 기사의 댓글을 보면 YTN은 여당 편이다, YTN은 야당 편이다, 이런 비판 댓글이 모두 있습니다. 양쪽의 비판이 모두 있다는 것은 YTN이 좌와 우, 극단이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서 분투하며 보도하고 있다는 작은 증거일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전후 맥락을 친절하게 설명하는 생수와 같은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도 뛰겠습니다. 여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힌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YTN 기사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은 A씨는 딱 한 달 만에 피해 매장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우산값 3,000원을 내놓고는 대뜸 신고자를 찾더니 왜 신고했느냐며 소리 지르고 집기화 제품들을 모조리 집어던집니다. 신고한 직원을 발견하고는 마구잡이로 때리고 옷도 잡아뜯습니다. 댓글을 보면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절도범을 왜 불구속 수사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그걸 훔치나? 저 직원이 힘이 없어 당했겠냐? 법이 있으니까 참았겠지. 그런데 포털 기사에는 경찰을 의심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어떻게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나만 이상한가? 여러 곳에서 절도를 했는데 딱 액세서리 집에 와서 신고한 직원을 폭행? 경찰이 신고자를 알려준 것 아니냐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제가 사회부 사건 데스크에게 확인해 보니 경찰이 알려준 게 아니고 가게 직원이 현장에서 CCTV로 절도 용의자를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이미 신고자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막 표기의 어법을 지적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나쁜 행위에 왜 발견하셔서 폭행하시며 라고 하냐? 그건 올바른 어법이 아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지적대로 발견해서 폭행함으로 수정해서 기사를 다시 올렸습니다. 기사 한 문장 한 문장 더 친절하게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TN은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부조리를 파헤친 YTN 특집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은정 평가원 의견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해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록은 때론 역사가 되고 역사는 후세의 나침반이 되곤 합니다. YTN-DMB의 탐사보고서 기록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공화국의 강제 수용소 중 사회 정화를 목적으로 불황자들을 수용했던 형제복지원을 다룬 탐사보고서 기록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가족도 지금 다 뿔뿔이 헤어져서 찾지도 못해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그때의 고통을 증언하는 모습에서 형제복지원의 참상과 그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황자라는 사회적 낙인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했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과 관련 사건들을 조사했던 사람들의 인터뷰, 관련자들의 증언, 사진과 문서, 영상 등을 비롯한 역사적 자료도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3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의 첫 편으로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이 초반에 다뤄졌다면 시청자들이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복지원이 이미 여러 방송을 통해 다뤄졌다고는 하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될 시청자들도 있기 때문에 3부작이라는 짧지 않은 분량 속에서 정보의 배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형제복지원으로의 무차별적 수용을 일삼았던 퇴직 경찰들을 인터뷰한 부분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그들을 추적한 과정이나 내용이 다소 덜 다뤄진 듯해 아쉬웠습니다. 탐사보고서 기록은 단순히 형제복지원의 참혹한 인권 유린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 구조적 문제와 현재의 의미를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혹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려 깊은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기사에다 담지 못한 취재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오늘은 이 고리타분한 시사토크의 편견을 깨고자 YTN이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그램이죠. 시사토크 알고리즘의 제작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첫 선에 모인 YTN의 시사 토크쇼 알고리즘이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알고리즘 제작을 담당하는 제작 3팀의 팀장이자 진행자인 이경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도제작국 제작 3팀장 이경재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지향점은 솔루션 저널리즘이고요. 네.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고요. 주간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되게 독특했어요. 보니까 알고리즘이라고 지었던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좀 거창하긴 합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풀어가는 과정이라든가 어떤 명령의 집합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이 단어를 저널리즘에서 좀 차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고요. 네. 즘을 이제 줌으로 바꾼 건 뭔가 좀 깊이 들어가 본다는 뜻도 있고요. 한글로 이제 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다 이런 의미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좀 해석을 하자면 알면 고마운 이슈를 줌 이런 뜻도 있고요. 이제 초성을 갖고 좀 만들면 알거리 줌, 알 권리 줌. 알권리 좀 괜찮네요. 네. 최근에 나온 방송을 보니까요. 박능우 장관이 직접 출연해서 네. 코로나19와 관련한 시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출연을 하셔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렇게 어렵게 섭외한 출연진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좀 이끌어내고 싶으신가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그 전문가보다는 당사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진솔한 얘기,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고 또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슈의 맥락을 시청자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좀 끄집어내고 방송으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방송에 꼭 출연해줬으면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희망사항이라도 좋으니까 몇 분 말씀해 주시죠. 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요. 나와줬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네.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트럼프까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오. 예, 뭐 나오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요즘에 네. 줌으로 연결하면 되니까요. 줌으로 알고리 줌이니까 또 예, 줌으로 연결해서. 되겠고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디톡스 정치인데요. 처음에 딱 봤을 때 특이했던 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예. 규칙을 정해놨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나요? 토론하다 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랄까요? 그러니까 너무 논쟁이 붙지 않아도 사실 조금 재미가 없고요. 네. 심하게 논쟁이 붙어도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짜증이 네. 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 중간을 어떻게 잘하면 가름을 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좀 재미 요소를 넣고 싶어서 뭐 상대 의견이 뭐 생각은 다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박수하고 손뼉 치고 또 웃어주고 그리고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약간 재미적인 요소긴 한데요. 말 끊지 말라고 이런 네, 것도 있었고요. 말 끊지 말기, 뭐 우기지 않기, 네. 뭐 그다음에 화내지 않기인데 네. 뭐 두 정치인분들이 뭐 화를 잘 내지는 않는데 첫 방송 때 너무 말을 끊어서 막 방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네. 말을 끊어서 이제 중간에서 저희가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예 계속 제가 제재를 했는데 그래도 두 번째 방송에서는 너무 또 말을 안 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 끊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한 2단계라면 1단계로 좀 이렇게 완화를? 완화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야 할 것 중에 손뼉치기 있었잖아요. 오늘도 저랑 이제 방송하시면서 좀 저 질문 계속- 괜찮다. 네, 계속 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박수를 또 네. 강제로 받네요. 진심을 다해서. 네. 또 이 게스트로요, 정청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이 고정으로 출연을 하세요. 근데 주변에서 왜 이 두 분을 섭외를 했냐 이런 얘기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 토론이 뭐 무거운 주제를 갖고 토론하되 재미를 가미한 그런 토론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런 취지에 적합한 두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정말 티격태격 하시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서 좀 힘들지는 않으세요? 저는 계속 좀 티격태격 했으면 좋겠다는 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야 뭔가 더 깊이 있는 토론도 진행이 되고 네. 그럼 아직은 좀 더 재미도 있는 거고요. 네. 객관적인 어떤 자료나 팩트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라면 저희는 뭐 밤새서라도 녹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진행자로서의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 앞서 소개해 주셨지만 두 가지 코너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시간이 좀 넉넉하진 않은데 둘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한 가지 현안에 대한 진단은 토론보다는 당사자가 나와서 네. 직접 얘기를 하고 또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질문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그냥 생각이 네. 됐고요. 토론이라는 거는 여야 정치인들이 생각을 좀 좁히는 과정이고 네. 종국에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이 국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들이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과감하게 분리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촉박하고요. 예. 네.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다들 이제 모니터 결과도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상황이 된다면 좀 프로그램을 좀 더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 많이 봐주셔야 돼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섭외며 기획이며 정말 드는 시간이나 투입되는 인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뭐 저보다는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어서 너무 미안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서 회사에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시청률 몇 퍼센트 혹은 구독자 몇만 달성하면 이 정도 투입해 달라, 네. 지원해 달라 이런 거 한 말씀 하시죠. 뭐 아직 뭐 기대할 만큼 나오지 않아서 제가 뭔가를 요구하기에는 이제 힘든 것 같고요. 첫 방송 끝나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청률 되면 여행을 보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한 2% 정도 부산 휴가. 달성을 하면
제주도 정도로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어, 작은 소망. 저도 좀 참여해서 같이 끼고 싶은데. 네, 뭐 환영합니다. 예. 네, 알고리즘 이제 3번 방송이 나갔는데 앞으로의 포부도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일단 뭐 취지는 저희가 되게 거창하게 잡긴 했습니다. 시청자들이 YTN 뉴스 채널을 찾을 때, 금요일 밤 11시 알고리즘을 하는구나. 그래서 네.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네.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좀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제주도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 이경재 기자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봤는데요. 다른 시사 프로그램들과는 분명하게 차별화된 토크쇼로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